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님.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 내부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든 게 정치적 카드냐 아니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냐 이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먼저. 가지 다라고 예. 봐야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이죠. 동아일보 기자하실 때부터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뵙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분 스타일입니다. 그게 좀 인품도 좀 온화하고 말도 점잖게 하시지만 누가 이렇게 싸우는 걸 잘 못 보세요. 누가 싸우면은 좀 양보해서 좀 이렇게 타협하세요. 네, 화해를 이제 유도하고. 화해를 유도하고 이런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통합 얘기를 끄집어낸 게 무슨 정치적 카드로만 읽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월 1일 날 연합뉴스 회견하기 전에 이미 신년사에서 좀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진정성이 꽤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걸 다른 정치인이 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꺼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낙연이라는 어떤 원래 통합의 정치인 정책 노선도 좀 온건 중도 보수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통합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이제 의견 수렴을 안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내 반발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이 뭐 자기 당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가장 소중한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낙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의제를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병목 기자님은요? 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사면론이라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고유 권한이라는 건 뭐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부터 이 국회에 나와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집권당 대표가 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두 가지를 다 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판결이 다 끝났고요. 지금 14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결정이 끝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면의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검토를 어떤 식으로든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사면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뭐 일종의 뭐 바람을 잡는다고 할까? 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면론을 먼저 띄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던 국민의힘도 속내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 발언 이후에 공식 반응이 없다가 조건부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반응이 좀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사과를 주도한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의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흔쾌히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뭐 사면을 훨씬 뛰어넘어서 네. 그러니까 죄를 물었던 부분을 뛰어넘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아마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초반에 반응이 좀 어정쩡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조건부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정치적으로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앞서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에 대해서 반발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성한용 기자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제가 뭐 지역 폄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구 경북 쪽에서 이제 반문재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하든 좀 미워 보이고 이제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공세로 있을 수는 있는데 좀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재호 전 의원의 발언.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걸 감옥에 잡아넣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왜 우리가 반성을 하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듣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럼 잘했다는 거야 이제 오히려 좀 일반 국민 정서에 어떤 화를 돋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앞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네. 싶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어제 발표된 이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삼면론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제 팽팽한 걸로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건 당사자 반성이 먼저 이런 그 선 조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반응이 정말 끝까지 저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민주당이 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사면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제 친문 세력의 반발이 워낙 예상보다 좀 세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저는 어떤 완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 부분에 대한 정리는 역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주당이 정말 반성 없으면 사면 없다 이런 네.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건 네. 이제 사면을 안 하는 쪽으로 이낙연 대표가 맨 처음에 제기했던 그쪽에서 완전히 후퇴하는 것이지만 저 얘기가 반발이 있고 나서도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나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반성이 먼저라는 조건이 결국 사면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뭐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면이요 대통령의 뭐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좀 살펴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했는데 아주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당사자들의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성을 하겠습니까? 반성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제 이재호 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좀 어떤 그 좀 자숙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주는 게 국민 정서를 어떤 사면적으로 가지고 가는데도 좀 유리하겠죠.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론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니 도저히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이 아니 왜 우리 자범 취급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내용 확정된 걸 보면 아니 이거 자범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파렴치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아 당사자들이 좀 미안하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아니 뭐 전직 대통령 2명씩이나 감옥에 넣어두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사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면 쪽을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네. 들었습니다. 여야의 얘기처럼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정치적인 결단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키워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특히 마음의 통합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 사면론에 대한 운을 띄운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그중에는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부분, 더군다나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올 1월 1일 날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통합을 얘기하면 통합은 곧바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청와대에서 감안하지
감안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저는 대통령은 사면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계기라고 본다면 이제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국 계기는 뭐 3.1절이나 뭐 이런 데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부담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취임하면서 이게 시작된 일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 내년 5월 달에 물러나니까 물러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을 짓고 물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저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그렇다면 아마 시점만이 문제일 것이지 통합 얘기를 문 대통령이 꺼낸 것을 보면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사면은 지금 마음속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 기자, 예. 네. 글쎄요, 일단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한테 보충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면을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일 아침 신문 일면 톱이 다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끊었는데 지금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상고심 끝나는 걸 좀 봐야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대략 좀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겠죠. 네네. 네, 이 부분 짧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선별 사면 검토 보도가 나오니까 여당이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글쎄 저는 아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 아니면 한쪽만 사면하고 한쪽은 일단 뭐 다른 방식으로 뭐 풀어주는 방안 뭐 이런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저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전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는 뭐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또는 이렇게 좁혀서 검토한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부인하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이제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그래요. 굉장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 다르긴 하지만 이걸 억지로 분리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기는 뭐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연초부터 정가를 뜨겁게 달군 전직 대통령 사면론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후의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을 함으로써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먼저 인사청문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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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연말 문 대통령이 세 개 부처 개각과 함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야당은 김진욱, 박범계 두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제 야당은 지금까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 출범을 좀 저지하는 쪽에 그 목표를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법무장관이 이제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아직은 현재 있죠. 네. 재임 중이니까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동료 의원이기는 하지만 여튼 그동안 법무부가 워낙 중요한 부서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낙마를 시킬 수 있으면 좀 시켜보겠다 이런 의미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이에요. 지금 야당 의원들 전투력이 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역대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낙마시킨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언론 쪽에
의혹 제기로 낙마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인수청문회가 좀 굉장히 첨예하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이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을 많이 문제를 삼으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이용해서 뭐 정권을 뭐 호위할 것이다 이런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변협 회장이 이제 이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했어요. 이분이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동안에 어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다. 근데 이건 검증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약간 발이 얽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는 없구나 해서 이제 지금 어떤 이게 도덕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으로 넘어갔는데 뭐 그 부분도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야권에서는 12억 전세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주식 거래 의혹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문제가 될 결정적인 사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이 18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12억이 대치동 전세 자금입니다. 네. 거의 뭐 그 유리알처럼 투명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판사 생활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로펌 대형 로펌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전 재산이 18억이다. 이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분들 재산이 훨씬 더 이분보다는 뭐 3배에서 7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를 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사들인 것 아니냐. 이건 이제 인수청문회에서 본인이 이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넥스라고요.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공수처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면 명백하게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 위장 전입 부분은 이제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장 전입은 그 당시에 뭐 교육제도나 뭐 부동산 그 청약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거의 피해갈 수 있는 후보자가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하면은 대략 그냥 넘어갈 정도. 그러니까 낙마할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 이 부분은요. 그 사실은 이게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걸로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한테 보통 그 배정하는 형식이에요. 주식을, 증자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로스쿨 다닐 때 원래 그 회사,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 그 회사의 오너도, 대표도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가 겹쳐요. 네.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것이. 그러면 혹시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그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와 합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취득한 거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은 뭐 본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걸 규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재산 신고원 누락, 고시생 폭행 의혹, 측근 비리, 또 권원 유착 의혹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이 청문회가 아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낙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결국 청문회의 현역 불패 이 신화를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고시생 폭행 의혹은 현재 이제 뭐 고발을 한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실 공방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요즘에 문자를 새로 쓴 것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그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사실에 근접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해야 할 정도의 이유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그 어떤 폭행 의혹은 그 당시에 뭐 여야가 뭐 막 그 엉켜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뭐 결정적인 낙마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정도의 일 가지고서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뭐 사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를 벌써 오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으면 이미 국회의원이 안 됐을 겁니다. 꼭 동료 의원이 봐주기 때문에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의미의 현역 불패가 아니고요.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이미 기본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낙마할 사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016년에 고시생들이 이제 집 앞에 찾아와서 멱살 잡고 실랑이를 했다. 아니 그럼 그때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을 했어야죠. 지금 2021년입니다. 5년 전 걸 가지고 뒤늦게 그 무슨 뭐 범죄 행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때 당사자가 폭행 당했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뒤늦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게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의혹 중에 무슨 종중 땅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이거 누락한 거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했어요. 송구스럽다고. 근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는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했던 건데 이 종중 땅이라는 게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 가치도 한 3천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종중에서 이렇게 어떤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 중에 이제 일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본인의 재산으로 아마 보좌관이 정리할 때 빠뜨렸다는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이제 박범계 의원이 평소에 야당 의원들한테 좀 약간 모질게 대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 실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전반에 사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사면론의 의도가 뭐냐 문제를 제기한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면 건드린 집권당 대표 궁금하다. 이걸로 제가 한 줄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면론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의문 같은 걸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면해야 된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넣은 나라가 이 과연 뭐 전 세계 무대에서 국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간 이제 사면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자꾸 사고가 나요. 뭐 급발진 사고도 나오고 브레이크도 안 듣고. 그럼 이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맨날 운전 미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비슷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을 맡긴다고 해도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이 기회에 국무총리 추천제라든가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쪽으로 좀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제 좀 고칠 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